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드라마틱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보복에 대한 응징으로 상호 관세를 125%로 높였습니다. 반면 미국에 보복하지 않는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 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 재무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국채를 사겠다는 수요는 줄고 팔겠다는 매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한테 연 4.5%까지 폭등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전만 해도 연 3.8% 수준이었습니다. 관세 전쟁 여파로 미 국채마저도 불안하게 보는 심리에다 중국의 매각설 등 다양한 요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도모하고 중국의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에 많은 돈을 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세계 1위 조선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면서 손실이 나지 않는 그리고 원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투자 상품이 증권회사에서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원금 지급형 상품인 종합투자계좌 IMA를 증권사에 허용합니다.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내놓을 수 있는 증권사는 자기 자본이 8조 원이 넘는 한국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등이 거론됩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밤새 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전격 유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보복관세로 맞선 중국엔 125%로 높였죠. 뉴욕 증시는 상호관세 유예에 환호했고 아시아 증시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변덕이 어떻게 끌어올지 모르죠. 관세 전쟁의 파장과 한미 협상까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증시 큰 폭으로 올랐고 뉴욕 증시도 폭등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발표된 상호관세 유예 조치 정말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미국이 발표한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또 상호관세 유예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10% 중국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50% 그리고 이제 또 올려서 125%까지 지금 예. 올라온 상태고 그 단계마다 중국이 또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맞대응을 했죠.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전선을 쫙 펼쳐놨었는데 네. 일단 기본 관세, 보편 관세라고 하는 거 10%는 유지하고 나머지 이제 한 60여 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했던 것 그거를 이제 90일 유예시키면서 네. 화력을 좀 중국에다가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의 이번에 그 상호관세 발표한 이후에 중국의 대응을 보면 거의 하루 이틀 만에 굉장히 바로 대응을 하잖아요. 네. 마치 오랫동안 준비된 뭔가 더 카드가 있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중국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에 트럼프 1기 때 미중 간에 이제 무역 협상이 있었고 그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한 20% 정도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 부과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전체 품목 한 66% 정도가 관세 대상 품목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중국이 대미 수출이 한 20% 정도 줄은 적이 있고 예. 또 위안화 가치도 한 13%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그 후속 협상은 불발이 되고 그 상태로 이렇게 끌어오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또 중국에 대한 견제가 지속이 되고 예. 그러고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준비를 쭉 해왔던 것 같아요. 예. 1차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20% 정도였는데 20%. 중국이 수출하는 것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비중이. 예. 근데 그게 이제 2023년에 15%로 줄어들었고 예. 작년에는 12%로 줄어들었어요. 아, 그러니까는 예.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곧 일기 때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대미 그 무역 규모를 네. 좀 줄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트럼프 일기 때서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지금까지도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수출 통제, 기술 통제 등등해서 압박을 많이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내성이 생기고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예전에 비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 국채, 미국 국채. 예, 그것도 지금 한 7,6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제일 많았을 때에 비해서는 한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러나 국채. 여전히 이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채 보유량이 두 국채 번째로 보유량이 많다. 많습니다. 아. 일본이 이제 1조 달러가 훨씬 넘고 예. 그 밑에가 이제 영국 정도 되는데 영국은 이제 미국 국채 비중을 상당히 많이 늘렸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계속 줄여오는 와중이지만은 여전히 7,600억 불 정도 되는 거고 그 국채를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매도하는 거가 상당히 이제 금리에 영향을 10년물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뭐 무역 수지를 적자를 줄이겠다 이게 이제 겉으로 내세운 거지만은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 이런 거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지금 상호관세 전쟁의 와중에 미국이 국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의도적으로 보복관세에 맞서서 시장에 팔았다 뭐 이런 지금 예측이나 추측 분석이 4월 좀 할 수 있어요? 9일 날 이게 좀 이쪽을 빼놓은 국채들이 좀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유럽으로 좀 돌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명확하게 그렇게 이 증거를 들이대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금리가 올랐잖아요. 금리가 급등했어요. 급등을 예. 했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국채 그 팔겠다는 게 많으니까 역으로 이제 이자율은 올라가게 되고 지금 미국이 이제 그 정부 부채가 한 35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우리 돈으로 하면 무슨 경자 들어가는 단위니까 이게 네. 예.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매년 그 이자 지불하는 부담이 뭐 급증을 해서 지금 뭐 국방비보다도 많다는 얘기도 있고 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280조 정도가 매년 이자로 나가니까 우리 1년 예산이 지금 한 700조 원전인데 우리 1년 예산에 거의 뭐 2배 수준이 그 이자로 나가는데 그 이자 부담이 뭐 되게 지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금리를 낮추고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국채 관련된 것도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은 중국이 사실은 이제 뭐 맞대응 카드로 쓸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중국도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무기가 될 수 있다. 부담은 되지만 네. 좀 국채를 중국도 가지고 위안화 있는 게. 평가 절상 압력이 있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가지고는 있는 거죠. 조성현 고문님, 이 지금 미국이 이제 125% 중국이 이제 84%까지 관세를 올린다니까 125%를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세 면에서 중국의 또 다른 보복, 다음의 보복 조치를 혹시 예상할 수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대로 중국은 또 물러설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중국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즉각 반응은 하지 않고 일단 보복을 보복을 하겠다. 하겠다라고 이제 말은 하고 있는데 예. 즉각 보복하는 관세율 발표를 하질 않았습니다. 125% 이후에 예,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125% 올리면서 예. 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더 이상은 올릴 생각이 없다. 더 이상 올 생각이 예, 없다. 즉 그건 뭔가 하면 중국하고 협상을 할 의향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지금 미중 간의 교역 구조를 보면 중국의 수출이 훨씬 많고 미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이게. 예. 근데 미국 관세율이 올라가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 더 손해를 본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 교역 관계로만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더 급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화를 뭐 기다린다. 네, 그런 이렇게 맞습니다. 말을 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전화 기다린다는 데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아직 아무런 뭐 모양이 안 나는데 어떻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트럼프가 하든 시진핑 주석이 하든. 예,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협상이라고 하는 게 예.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격화가 돼야지 서로 협상장에 앉을 이유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관세를 올리고 보복하겠다고 하는 건 예. 대국민 이제 공포탄을 쏘는 거, 홍보를 하는 거고 예. 실제 아마 실무선에서는 협의할 준비를 서로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의 물꼬가 혹시 강혜수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디서 터져야 되거나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뭐 예정돼 있기는 뭐 빠르면은 상반기에 이제 뭐 양국 간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는 됐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어떤 스타일이 완전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자기하고 뭔가 시진핑 주석하고 얘기를 시작한 모멘텀이 마련이 되면은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뭔가 우리가 요구할 거 요구하고 뭐 받아줄 건 받아주고 이렇게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온 그 패턴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이렇게 공포를 조성하다가 예.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요. 그리고 한 열 몇 시간 만에 유예시키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를 몇 번 반복을 했거든요. 지금 예. 취임하고 나서도.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도 사실은 이제 뭐 양국 간에 이렇게 치킨 게임 비슷하게 갈 때까지 가자 했을 때 뭐 이겨도 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피해가 워낙 가니까.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까지 파국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모멘텀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 싸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겠죠. 그래서 자,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제가 한마디 예. 말씀 더 드리면 여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부과를 이제 중국에 내고 125% 네, 하는 거죠. 부과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 그렇죠. 90일간 유예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SNS에 발표를 했는데 그 같은 시간에 그리얼 USTR이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준 청문회를 받고 있는 동안에 예. 거기 청문하는 의원들은 미국 하원 의원들은 그 소식을 듣고 USTR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대통령이 방금 유예를 했는데 알고 있느냐 하니까 그래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USR 대표가. 대표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으로 그냥 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 정부 정책을 이제 발표하는 이제 이런 네.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돈이 지금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정부 간 협상을 하고 이러려면 실무선에서도 이제 상당한 서로 이제 정보 공유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데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렇게 13시간 만에 상호관세를 다른 나라에서 유예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다 전략이다. 예. 마치 13시간 만에 유예하는 것도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홍보용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관세가 부과됐을 때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관세 상태를 장기화하는 건 미국도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충격을 주고 바로 또 완화시키는 일종의 이제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이라고 해도 이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서 뭔가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또 관세를 또 낮추고 하는 것들 정도에 끝날까? 아니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무역 질서를 미국 위주로 다 바꾸려고 하는 무슨 원대한 계획이 있나?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이게? 무역 수지가 이제 일차적으로 예. 겉으로 이제 드러낸 적자 해소가 이제 목표로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관세라는 거를 통해서 예. 그 수단을 활용해서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호관세 발표할 때에서부터 보면은 예. 기본 관세라는 걸 이제 10%를 쫙 깔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60여 개국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유예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판 자체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WTO 체제 같은 경우에는 다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작다고 판단을 했고 또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게임
판을 이제 쌍무적으로 바이레터럴하게 만들어서 주요국하고 1대1로 대응하는 거는 얼마든지 자신 있다. 미국이 경제 규모가 100이라면은 중국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2위인데 3위가 독일인데 예. 15%입니다. 미국의 아, 사이즈가. 그 사이즈가. 일본이 거의 비슷해요. 3, 4위가. 예. 그러니까는 15대 100 사이즈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미국으로부터 뭐 미국에다 파는 게 많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눌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 쌍무적으로 판을 바꿔가지고서는 결국에는 교육 질서 자체를 다자체제보다는 미국 중심의 일국주의면서도 뭔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정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동안에 착취를 당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이상한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합리화하면서 판을 바꿀 생각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판을 바꾼다. 네. 그 판을 바꾸는 과정에서 아까 최소영 고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피해가 이제 미국도 가니까 미국 소비자들, 미국 주식 투자자들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 물가는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 CEO 그리고 이런 모든 관세의 어떤 책사라고 그럽니까? 네. 피터 나바로 네.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이라는데 이 두 측근, 트럼프의 왼팔 오른팔에 와서 두 측근이 지금 관세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였는데 두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지금 이제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강경한 고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갖고 결국은 감세를 해야 되고 이자율도 낮춰야 되는데 피터 나바로 입장에서는 관세 장벽을 싸움으로 해갖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세 장벽을 쌓고 나서 상대편 국가랑 협상을 하면 예. 관세 인하 조건으로 상대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 피터 나바로는 또 중국에 대해서 특히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그 과거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입장을 지지함으로 해갖고 나중에 재판을 받아갖고 징역을 2개월을 살았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는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그 정치적 동지 같은 이런 이제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 관세 강경주의자고 일론 머스크는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맨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관세 강경 일변도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주장을 하고 예. 일론 머스크 지난주에 그 유럽에 가서 그 유럽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할 때 미국하고 EU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이 양국에 다 이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발언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방향인데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나바로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서로를 생각됩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과연 이 관세 정책이 일관성을 갖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측근들도 그러는데 뭐 지금 측근만이 아니라 소비자들 주가 폭락 어제 뉴욕 증시는 상호 관세 유예로 급등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뭐 또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 주가 변동성을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몰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미국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유예한 거의 그 이면에는 이유. 사실은 주가가 이제 이틀 사이에 10% 이상 폭락을 했거든요. 상호관세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물가도 심상치 않고. 그러니까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이제 반 트럼프 시위 같은 것도 미국 전역에서 이제 확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트럼프 의사결정하는데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가 어떻게 반응을 한다 이것도 가만히 되겠지만은 사실은 뭔가 이걸 바꿀 때는 대내적인 어떤 그 반응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트럼프가 그래서 일단 말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지금 사상 최대폭으로 주가가 하루에 나스닥이 12%가 12% 올라가고 이상 오르고 뭐 이런 일이 사실 가능하지가 않아야 되는데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달래주는 민심을 약간 달래는 나를 믿어라 뭐 이런 걸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게 제대로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견뎌봐라. 뭐 절대로 손해 안 볼 거다. 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네, 뭐 상호관 주의 발표 몇 시간 전에 뭐
주식을 사라 뭐 매수할 이런 시점이다 얘기도 그런 얘기까지 그런 됐어요. 얘기까지 그러니까 미리 계획한 다음에 그걸 예고까지 하는 거니까 참 볼만합니다. 우리 얘기로 조금 들어와 보면 뭐 상호관세 우리도 유예가 돼서 한시름 놓았습니다만 지금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협상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에 이제 전화 통화도 있었습니다만 가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뭐를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거기 USTR, USTR. 미국 무역 대표, 그다음에 이제 미국 상무부 장관 네. 두 사람이 이제 일단 카운터 파트고 그다음에 이 관세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뭐 시간 되면 이제 의회나 백악관 인사들도 이제 만날 수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관세 분야하고 이제 관세 분야를 들여다보면 일단 품목별 관세가 아직 지금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철강, 자동차는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 부과가 이미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편 관세 10%가 예. 4월 5일부터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인교 본부장이 협의해야 될 사항은 이미 부과되고 있는 이 관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감축할 수 있는지 또는 면제 또는 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럼 품목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과연 그걸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90일 뒤에 부과되는 상호 관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또 줄일 수 있는지 예. 그걸 줄이기 위해 갖고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조건이 뭔가 하면 예. 무역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비관세 환율 장벽. 문제, 예, 환율. 뭐 부가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본부장이 이제 미국 가서 협상을 할 때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미국의 요구 사항을 듣고 와야 되겠죠. 이제. 예.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갖고 뭐 조선 분야 협력이라든가 조선 분야 협력 혹은 뭐 알래스카 뭐 가스전 개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미국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미국의 요구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이런 걸 서로 이제 맞춰보는 이런 회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편 지금 방위비 협상과 네. 무역 그러니까요. 협상을 뭐 패키지로 묶어서 하나로 패키지로 하고 싶다. 원스톱 쇼핑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지금 방위비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정인교 본부장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방위 문제 한번 우리 강인수 교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이미 우리는 미국과 합의를 해서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협정을 깨고 다시 해야 된다는 셈인데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우리 부담이.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예. 바이든 말기죠. 그때 이제 12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하고. 그래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건데 예. 일단 올해 25년에는 이제 1조 4천억 원을 저희가 분담하기로 했고 예.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8.3%가는 1조 5,200억 네. 이 정도를 부담하기로 했고 앞으로 이제 그거를 늘려나가는 그 속도를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연동시켜고 최대 한도 상승폭을 5%까지로 제한하는 나름대로 이제 많이 올려준 거지만은 네. 처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10배 올려달라고. 10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11억 정도, 네, 11억 달러 정도인데 100억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다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거를 이제 일단은 요선에서 이제 바이든 때 합의를 한 건데 예. 이거를 이제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머니머신이고 뭐 공짜로 방위를 프리라이드 하나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이게 100%는 아니더라도 예. 어차피 협상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일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아까 원스톱 쇼핑 말씀하셨지만은 전부 하나 묶어서 하는 원스톱 거고요. 쇼핑이라는 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예. 나름대로 이제 뭐 건건마다 이제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놓고 주고받기 식으로 해서 이제 크게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꼭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선 제 생각입니다. 예. 이제 우리 쪽에서는 예를 들면 방위비 문제 같은 거를 이제 이 무역 수지 문제하고 엮어서 주고받기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안보라는 이슈가 워낙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빼기도 뭐하고 뭐 그냥 안면 몰수하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얻는 거를 사실은 이제 시작은 좀 이렇게 좁은 범위, 핵심적인 거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게 이게 더 네. 바람직한 거지. 네. 다 벌려놓고 나서 뭐 요구사항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거를 마치 조금씩 깎아주는 식으로 하면서 끌려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당연히 힘이 쓴 나라 입장에서 요구하는 거가 수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이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 한꺼번에 하는 게 아름답고 효율적이라고 했지만 이 방위 분담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지금 정부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협의가 되면 이건 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미묘한 갈등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예.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패키지 딜, 그러니까 패키지 딜. 원스톱 쇼핑이라고 하는 걸 그 약소국이 강대국하고 협상할 때는 원스톱 쇼핑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불리한 것만 아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강대국은 하나 빼먹고 예.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고 하거든요. 각계격파를 해올 수 있는데. 예, 예를 들어 갖고 무역 협상하는데 그 뭐 흑자 해소하고 예. 비관세장벽 철폐하고 관세장벽 철폐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방위비는 우리가 양보하는 거 말고는 얻을 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보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는 동시에 협상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큰 테두리를 정해놓고 우리가 관세 무역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 네. 저쪽 방위비 쪽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미국의 양보를 더 받아내는 네.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추는 이런 패키지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지 예. 차 떼고 포 떼고 이렇게 다 뺏기지 않는 그런 협상이 되지 않겠나 예,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정말 답답한 형국이네요. 우리가 비록 상호관세는 유예됐지만 이 협상이 시작되면 패키지로 우리가 다 내줘야 되는지 우리가 얻을 것도 있고 우리가 줄 것도 좀 있습니다만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정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전 미군 문제 그렇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짧게 마지막으로 강희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장벽 보고서 내면서 비관세 장벽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로서 꼭 이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이 꼭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걸 든다면 뭐를 꼽을 수 있죠? 뭐 지금 한 21가지 정도가 거기 지적이 됐는데 그 새로 추가된 건 한 2가지 정도이다. 네. 그래서 뭐 무기 계약 관련된 거 1,000만 불 이상 할 때 무기, 옵셋 뭐 조건 붙는 거 이런 거 하고 원전 그 지분 소유한 한도 제한하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추가로 들어왔는데 그 2가지는 사실은 저희가 뭐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지적됐던 것들 중에 뭐 일부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된 기준 관련된 거라든가 등등은 뭐 이미 시정이 된 것들인데 반영이 안 돼서 또 지적된 것도 있다고 그러고 또 이제 사실 우리가 보호를 해서 실익이 없고 또 보호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뭐 있다고 미국은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30개월 넘은 소고기 수입을 수입 16년간 금지.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최대 소고기 수입국이 이미 됐고 그리고 16년 동안 뭐 이렇게 하면서도 30개월 넘은 소 먹은 사람이 광우병 걸렸다는 보고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예. 뭐 등등을 생각하면은 뭐 설사 들어준다 하더라도 뭐 대폭적인 어떤 소고기 수입의 뭐 2배, 3배 증가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명분도 사실은 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좀 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야지 우리도 뭔가 대응 카드를 지금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미중 상호 관세 전쟁 그리고 우리의 협상 얘기까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달러당 1,500원 선을 뚫을 것만 같던 원화 환율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상호 관세 유예 조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젠 125% 상호 관세를 맞은 중국이 손에 달린 듯한데요. 요동치는 환율 어디로 튈지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가도 급등락을 거듭했지만 원달러 환율,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정말 1,500원 선 뚫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오늘 지금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어제 대비해서 한 20원 정도 지금 하락해서 예. 한 1,460원대를 예.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예. 어제보다는 그래도 조금 환율 시장이 외환 시장이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언제 다시 이게 변동성이 다시 가중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아직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상호 관세 유예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다시 뚝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원화 값이 오른 거잖아요. 네, 원화의 가치가 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화의 가치도 오르고요. 네. 그리고 엔화의 가치도 오르고 위안화의 가치도 또 오르고 이렇게 조금씩 그 달러가 약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다른 통화들이 조금씩 강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달러가 조금 약세로 돌아선 건 왜 그런 그 상호 관세 유예에 따라서 뭐 금리의 변화 때문입니까? 왜 그런 변화가? 네,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사실 달러는 기축 통화이자 세계의 가장 유명한 그 주요 안전 통화입니다. 안전 자산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안전 자산은 위험이 많을 때, 시장에 위험이 많을 때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고요. 금이랑 달러는 가장 대표적인 안전 자산 아닙니까? 안전 그렇죠. 통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위험이 굉장히 커질 때는 이러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고 그러면 달러도 강세가 되고 금도 강세가 되고 이러한 안전자산이 강세가 되는데 어제는 주식도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예, 리스크 온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이제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선호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안전자산인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간 약세로 전환하게 된 것이죠. 네. 어제는 이 상호 관세 유예 조치하면서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금리라고 할 때 그동안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미국 경기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채권 수요가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상호 관세 유예 조치 직전만 해도 급변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전에 발표되기 전에 네, 왜 많이 그렇게 올랐었었죠.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러냐면은 상호관세를 이제 부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압력을 많이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수입되는 이러한 수입품의 가격들이 매우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예요. 수입품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면 관세 때문에 오른다고 하면? 오른다고 하면 물가가 상승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는 게 채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예를 들면은 5%의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여러분들이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5%의 물가 상승이 그 해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실질 소득은 실질 이자 수익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물가로 다 올랐으니까. 따라서 채권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물가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생각하니까 특히나 장기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 채권의 가격이 그만큼 하락하게 되고 이것은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게끔 투자자들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돼서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 사실 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 전만 해도 우리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환율이 많이 올라갔었죠. 1,480원대 후반까지 갔는데 86원, 7원, 87원까지 목전에 갔습니다. 네, 유독 우리 돈값이 우리 원화 가치가 다른 나라 돈보다 이 엔화가 보면 훨씬 더 약해지는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 더 올라가는 그 당시 상호관세 유예 발표되기 전에는 그랬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뭐 사실상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복합적인 요인이겠죠. 뭐 사실상 이 원화가 이렇게 약세로 전환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1,300원대를 훌쩍 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약 3년 동안 현재까지 몇 개월만 제외하고는 전월 거의 1,300원 이상의 그런 고환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최근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급등하게 된 요인들은 그 미중 무역 갈등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최근에 그 탄핵 국면에 있어서 4일까지만 해도 탄핵이 결정이 되고 난 후에 그게 탄핵이 인용이 되든 아니면 탄핵이 인용되지 않든 간에 시장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차피 3, 40원은 떨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불확실성은 가신 거 아닙니까? 네. 불확실성이 일단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거치고 난 다음에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안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좀 기업하는데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30원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고 사실상 1,430원대까지 당일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탄핵 이후. 예. 그렇게 안정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 미국과 중국, 네.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중국. 한국과 미국 그렇죠. 두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 이제 환율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시작이죠. 아니, 무역 미국과 전쟁. 중국의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환율을 매개로 한 관세를 매개로 한 관세. 환율을 매개로 한 예. 그리고 무역을 매개로 한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관세는 무조건 이제 관세를 이용을 하겠지만 환율도 하나의 중국에 있어서는 하나의 카드로 갖고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네. 트럼프 일기 때도 예. 중국이 포치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포치. 예, 네. 7 위안을 네. 이제 넘는다는 넘는다. 파자를 써서 이제 파7 그래서 이제 포치 이런 말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위안화를 절하하는 이러한 그 위안화의 절하 현상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트럼프 1기의 환율 상황과 경제 상황과 중국의 경제 상황과 트럼프 2기의 경제 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일기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만 가지고는 이것을 밀어붙이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위안화 절하 같은 건 힘들지만 실제로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통 시장에서는 뭐 7달러당 2위안이 뭔가 마지노선이다 그랬는데 그걸 지금 중국이 넘긴 건데 이게 중국의 의지가 좀 작동했다. 달러가 위안화 가치를 낮추기 위한 환율 전쟁의 뭐 신호탄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위안화는요, 이제 고시 환율을 발표를 합니다. 예.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고시 환율을 발표하는데 지금 저희가 7.3위안 3호 위안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7.35? 고시 환율은 아니에요. 지금 그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지금 중국 영내에서 거래되는 달러와 위안화의 교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시 환율은 그거보다는 좀 낮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7.34 위안까지 올라온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위안화가 조금 더 절하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갖다 우려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향후에 중국 인민은행이 이러한 위안화의 고시 환율을 더 높이 결정할지는 그건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인데요. 예. 앞으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더욱 더 강해진다면 이러한 그 환율을 이용한 압력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이 올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써 달러당 7.3435 위안 정도까지 이제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이 위안화 가치 변동과 우리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 변동이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왜 그런 거죠? 우리 돈값이 중국 위안화와 이게 동조 관계입니까? 왜 그런 거죠? 예, 이걸 동조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위안화와 이제 한국 원화의 관계는 동조화 관계가 동조화 현상이 있다. 또한 동조화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동조화라는 건 사실 같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같을 동자를 써서 같이 간다는 얘기인데요.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동조화가. 왜 그러냐면은 예. 과거에는 지금도 이제 중국은 최대 무역국 중에 하나지만 예전보다는 한국의 대중 무역 뭐 의존도가 조금은 잦아든 적어든 이런 상태입니다. 예. 낮아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있어서는 이제 동조화 그 추세는 조금은 약세로 변했지만 아직도 인접국이고요.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나라고 최대 수출 수입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없이는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이런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가 약해지면 7.34 이렇게 올라간다면 위안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에도 이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호간세 유예 조치로 달러 원 환율이 지금 뚝 떨어져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랐지만 만약에 이 상호간세 전쟁, 미중 간에는 지금 관세 전쟁이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이로 인해서 위안화가 더 떨어진다면 우리 원화 가치도 따라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그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이 거기에 개입이 얼마나 될 수가 있느냐, 앞으로 개입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네. 게다가 지금 이제 그 달러 원 환율이 1,460원을 넘나들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어차피 1,400원대만 돼도 높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레벨도 1,400원대에서 지금 어느 정도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변동성이 더 많아지는 것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중국과의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가 예.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난다면 한국에도 영향은 미치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이러한 상호관세에 대한 결정은 중국만을 앞으로 타겟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엿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여기서 비껴갈 수 있다면 중국과 반드시 동조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원화는 지금 일단 너무나 환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 5, 60원 정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벌써 있는 상태거든요. 5, 60원 정도 예, 달러당. 왜 그러냐면 네. 한국이 지금 탄핵 정국이 접어든 지가 작년 11월 이후에 오래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환율의 외환 시장에서는 벌써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은 한 1,400원 정도에서 결정이 됐으면은 적절한 환율이 지금 그보다 한 50원, 60원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국에서 관세에 대한 그 한국의 영향이 만약에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도 주식이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상승했듯이 환율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예를 들면 중국과의 무역 마찰에서 한국의 반도체라든가 여타 그 기업들의 문제도 같이 거론이 되면서 이러한 얘기가 들린다면 한국의 그 원화도 중국의 위안화와 동조 현상이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변수를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위안화 환율을 얘기했지만 요즘에 미국 관세 전쟁이 뭐 도피처다, 뭐 엔화를 두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100엔당 우리 환율이 1,000원 올라갔잖아요. 네. 좀 엔화가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네, 엔화가 사실은 그 달러와 더불어서 네. 대표적인 안전 통화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달러와 일본 엔화는 안전 통화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일본의 엔화는 여러 가지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어요. 네, 그것은 뭐냐면 일본이 사실은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걸 겪으면서 그게 사실은 디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물가 상승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적인 그러한 경제 하에서 예를 들면 월급이 오르지 않는 나라 이런 오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예. 일본의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4%를 찍었어요. 4%. 예. 2월 달에도요. 예.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3.7%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이 한국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앞으로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물가가 오를 그런 전망이 나온다면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으로서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현재로서는 환율의 개입을 크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무역 역조 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통화들인 원화나 우리나라 원화나 아니면 중국 위안화나 일본 엔화를 갖다가 평가 절상시켜야 돼요. 강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네. 그런 압력. 예, 그래야지만 무역 역조 현상이 그렇죠. 이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감안한다면 일본 엔화가 조금씩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일본의 지금 재정 적자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아마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식과 함께 급등락을 하고 있는 환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빼고 상호 관세를 유예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폭락해도 아랑곳 않던 트럼프였죠. 국채금리 폭등이라는 블랙스완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현상이죠. 가장 안전하던 미국 채권을 너도나도 팔아치우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연 4.5%를 넘어선 겁니다. 발작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은 빚더미에 눌린 나라입니다. 금리가 뛰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견딜 수가 없게 되죠. 트럼프의 발목을 잡은 건 중국도 주가도 아닌 채권이었습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